지금부터는 연세대 공과대학 글로벌 융합기술원의 고정길 교수님께서 네 번째 세션의 저장 역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고령화 시대의 ICT 시스템입니다. 네, 교수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GIF 2022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정길입니다. 연세대 글로벌 융합기술원 공과대학 소속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매우 흥미로운 패널 세션을 저장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고령화 시대의 ICT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전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를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시겠지만 저희는 정보 또 통신 관련된 기술이 지금 현재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고령 인구의 니즈에 어떻게 부합을 하고 있는지 혹은 부족한 부분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을 통해서 고령 인구 친화적인 ICT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화상으로 아주 훌륭한 패널 분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이분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실리아 마스콜로 교수님이십니다. 세실리아 교수님께서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모바일 시스템스 교수님이십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엘 리우 교수님, 하얼빈 공과대학의 AI 연구소장님이십니다. 셴젠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문 교수님,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소조 이누에 교수님 오셨습니다. 큐슈 공업대학의 교수님이시고 또 아주 흥미로운 어토케어라는 스타트업의 CTO이시기도 합니다. 네, 소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스타트업 얘기를 해주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네 분의 저명하신 패널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번 세션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간략하게 모두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각 패널 분들께서 돌아가시면서 본인들의 경험에 대해서 다시 말해 ICT가 어떤 식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고령 인구를 서포트하는 식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는지 혹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콜로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화면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화상으로나마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실 저희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도 다양한 디바이스를 몸에 착용한 상태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있고 스마트워치도 있고 여기에는 많은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기술은 이제 완성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차원에 있어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것으로 고령 인구의 행위를 분석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많은 디바이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아주 표면적으로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R&D 차원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죠. 우리의 전 생애를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센서 모달리티도 생각할 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센서의 모달리티, 다양한 센서의 수단과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혹은 센서를 다양하게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아직 새롭게 창조되고 상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사람들의 행위를 분석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그때그때 일시적인 행위만을 보고 있고 그것만을 분석하고 있지만 연속적인 그리고 종단적인 그런 센싱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의료진이 이러한 센싱 그리고 이런 센싱 분석 정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우리의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매끄럽게 원활하게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디바이스가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불확실성을 더욱더 극복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 시스템이
하다라고 판단을 할 때 의료진이 여기 개입을 하고 또 AI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 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최소화시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에게 있어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 개인정보를 연산을 하고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잘 보호를 하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래서 많은 연구진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폐 혹은 심호흡 피트니스입니다. 요즘 보통 운동선수 혹은 이미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인구 대상으로 이러한 솔루션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고 있는 환경에 들어가야 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포집을 하고 수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심호흡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특정 사람이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피트니스 그리고 피트니스 예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심장 또 심호흡의 건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아주 오랫동안 어떻게 할 수 있게 해서 충분히 유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하는 것이 하나의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진단과 머신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앞서 제가 불확실성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불확실성을 제거를 하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논문은 이미징 관련된 논문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이 당뇨 망막병증을 탐지하기 위해서 눈동자 관련돼서 이미지를 탐지를 해서 머신러닝으로 이 정보를 입력해서 분석을 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새로운 진단 방법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AI 시스템과 의료진이 함께 협력해서 진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바이스를 사용을 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디바이스의 연산 정도를 높여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디바이스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할까라는 것이 하나의 그 연구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시장에 스마트폰도 있고 스마트워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더 다양한 각종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어러블 시장입니다. 저희 귀의 이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이어러블 시장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심지어 이제 수면 상태에 있어서도 이런 이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한 상태로 수면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매우 편안한 단계까지 이 기술이 고도화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인이어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심지어 이런 정보가 습득이 되고 정보가 더욱더 획득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핸드폰의 오디오를 통해서 코로나 증상을 진단을 하고 탐지를 해내는 것. 다시 말해 누군가가 기침을 하거나 심호흡이 고르지 않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러한 정보 단계까지 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 모두 발언을 마무리를 하고 여기 계신 모든 주최측에게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양한 웨어러블 또는 센싱 시스템을 설계를 하는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이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또 앞으로 좀 더 토론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는 지엘류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는데요. 교수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슬라이드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과 그리고 또 저희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서 오늘날의 이 고령화 시대의 IC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제 배경은 유사합니다. 저도 센서라거나 또는 IoT 분야에서 일을 해왔고요. 그리고 또 근래 들어서는 AI 분야를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AI 연구소를 조직하고 있는데요. 있는 여러 대학에서 여러 과가 함께 모이게 되는 다학제 연구소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날의 사회 또 오늘날의 가구가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사실 기술의 변화가 또 인간의 인지 능력보다도 더 빨리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사실 기술이 우리가 왜 늙어가는지 또 어떻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예를 들면 새로운 센서라거나 또는 연산 도구들, 하드웨어도 그렇고 또 알고리즘도 그렇고요. 이제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이제 또 사람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고령화의 과정을 이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과거로부터 데이터가 상당히 좀 간헐적이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두뇌라거나 또는 근육 등이 어떻게 고령화를 거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라거나 또는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밀도 높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관련하여서 심리적인 또 신체적인 데이터를 더 수집할 수가 있고 이를 토대로 하여서 고령화의 과정을 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또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예를 들면은 뇌에 대한 이해라거나 그리고 또 우리가 고령화를 거치면서 뇌가 어떠한 변화를 거치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 외에도 다양한 AI 툴을 활용하여서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고 또 감지를 할 수도 있고 또 시실리아가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와 관련된 연구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뭐 다양한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통계적인 분석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개인형 맞춤화된 모델도 마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기술을 통해서 고령화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한 가지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또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업무와 또 전반적인 삶을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로봇이라거나 또는 웨어러블 또 그 외에도 서비스 로봇 그 외에도 또 원격 돌봄 등등과 같은 다양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기술이 없었거나 아니면은 경제성이 없었던 이러한 기술이 점차 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보다 더 편안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돌봄 중심의 환경이라기보다는 좀 더 스스로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계속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 움직임을 계속 보조를 해준다거나 또 이를 통해서 본인의 이 근로 연수를 더 연장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또 수명이 점차 더 연장이 되면서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의 도전 과제라고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뭐 디지털 디바이드, 정보 격차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어쨌든 사실 또 고령층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기술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살면서 또 코로나 때문에 지난 몇 년간 뭐 바코드 스캐닝이라거나 또는 뭐 건물에 입장을 할 때 뭐 스캐닝을 한다거나 앱을 사용을 해야 된다거나 사실 이러한 것이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또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AI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가 많이 수집이 되다 보니까 앞서서 시실리아도 말씀하셨지만은요. 건강하고 젊은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데 사실 이것은 또 고령층의 삶의 방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들의 실질적인 욕구나 요구를 파악을 하는 것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환경에 통합이 된 기술을 활용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능동적으로 이를 사용한다거나 또는 웨어러블로 사용한다라기보다는요. 기술을 느끼지 못하도록 오히려 환경에 심어놓은 그러한 기술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층위에서 학습을 하는 것을 도울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머신러닝과 같은 그러한 학습뿐만이 아니라 또 그 외에도 데이터 공유라거나 또는 추론이라거나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층위의 새로운 또 학습 모델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AI와 관련하여서는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또 기술의 잠재력을 더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특히나 고령층의 일상이라거나 또는 생활을 보조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러한 고령화 시대의 ICT 또 AI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면 결국 여기에는 다학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한 분야의 연구로만 충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 컴퓨터 과학에서부터 또 그 외에도 소자, 또 기계공학, 심리학, 사회과학 등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얻어내고 또 이를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러니까 저희 HIT에서 바로 그러한 AI 연구소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나 헬스케어 분야, 특히나 뇌과학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 연구소의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에서의 연구 개발에 저희도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기술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인지적인 면의 실제 발전하는 속도보다도 기술이 더욱더 빨리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나이가 들면서 지원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령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고령화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패널 토론으로 생각을 했던 질문들을 상당 부분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일단 이어서 또 최문 교수님, 카이스트 교수님을 모시고 또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혜 교수님께서 다학제 간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최문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 대학원의 소속이십니다. 따라서 아주 흥미로운 견해를 말씀해 주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 훌륭한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번 GIF 포럼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제 고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사회과학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령화, 전 생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런 고령화의 정도와 그 방식을 연구하는 학문의 그런 노인학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고령화 프로세스에 어떤 식으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나이와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AI, 로봇, 그리고 이것이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공중보건 정책에 있어서 이런 정책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매우 독특한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급속한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또 IT 수준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고령 인구를 위한 스마트홈,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등 새로운 IT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로 하여금 삶을 영위를 하고 건강을 계속 체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한 12년 전쯤에 공공장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어딜 가도 스마트폰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고령 인구가 또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기술의 채택 정도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연구진이 새로운 그 고령 인구를 위한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인구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하나의 그 기술로 기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발과 이런 신기술의 채택 간에는 큰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스티그마입니다. 이게 장애 혹은 질병 혹은 고가 혹은 학습 곡선 등과 같은 여러 부정적인 스티그마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채택이 되는 것이 아닌가, 보급률이 낮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민을 하면서 저는
혁신의 우연성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시장에 비슷한 대체 수단이 있을 때 활용이 이미 되고 있다면 이런 EA 스피커라든지 스마트폰 등과 같은 비슷한 그런 디바이스가 이미 시장에 출시돼 있을 때는 또 보급률이 그런 채택의 정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령 친화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미 보급이 되어 있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 고령 친화적인 요소들을 결합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의 뜻밖의 이런 우연한 그런 혁신의 우연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차원에서 다양성을 많이 옹호하고 존중을 하면서 서비스 모델에 맞춰서 다양한 이런 기기와 이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이런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편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연구소에서는 보통 저희는 소규모 집단들을 위해서 특히 아주 건강한 젊은 청년들 대상으로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학력 정도가 좀 낮거나 하고 장애가 있거나 고령 인구는 이러한 연구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고 훌륭한 인센티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체 R&D 프로세스에 있어서 다양성이 부족한 상태로 더 놀라운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임팩트를 만드는 것 매우 중요하고 사회의 변화를 일궈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돕고자 하는 특히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오신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실제 그분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령 친화적인 그런 혁신을 내는 데 있어서는 이미 기존에 있는 이미 아주 대중화된 그런 기술을 활용을 하면서도 우연한 어떤 혁신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학제적인 이런 다양성이 결부된 그런 R&D가 있어야 되겠고 그런 다양성이 있으면 우리가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 교수님 좋은 관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술 발전과 관련된 말씀해 주시면서 사실 또 굉장히 흥미롭다고 한다면 또 고령층을 위한 기술을 새로이 개발을 하겠다라고 할 때 사실 또 고령층이야말로 가장 기술과 좀 친화적이지 않은 계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고령층을 위한 신기술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 모순적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또 저희가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일인 만큼 또 이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는 소수 이누에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일본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저녁이고 아마 한국도 같은 시간일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또 오늘 패널 토론 함께하게 돼서 매우 즐겁고요. 왜냐하면 제가 연구하는 분야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앞서서 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인데 보시다시피 일본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데요. 자, 그래서 물론 또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중 자체라기보다는 바로 이 그래프의 곡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고령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국 사회적인 제도가 고령층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빠른 속도로 따라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현재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일종의 이 중간층의 돌봄 서비스를 더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병원 중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양원이라거나 또는 돌봄 시설인데요. 자, 여기에는 비용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비용도 되고요. 일단 병원은 굉장히 큰데 그런데 또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겠죠. 어쨌든 바로 이러한 이 돌봄 시설이라고 한다면은 그 중간 정도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목표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간다 그러면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그런데 집에 머문다라고 하면 그러면 집에서는 좀 더 웰빙을 원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돌봄 시설이라고 한다면 질병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건강 상태는 좋겠지만 그런데 또 병원보다는 좀 더 웰빙을 원한다라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서 또 하나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전문 돌봄사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바로 이러한 전문 요양 돌봄사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저희는 인간 행동 인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서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것은 또 앞서서 시실리아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유사한데요. 스마트폰이 있다. 그러면은 센서를 여기에 심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예를 들면 병원에서 간호병동에서 어떠한 상황인지를 감지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먼저 이들이 또 굉장히 바쁘지만 또 그러면서도 이것을 기록하는 것도 또 굉장히 바쁘시지 않겠습니까? 간호사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의무 기록을 다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기술을 사실 또 IoT도 그렇고 AI 기술도 그렇고요.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또 간호사들의 기록 의무라거나 또는 이 간호 업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워크로드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돌봄 시설에서의 이 돌봄 기록도 작성하는데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외에도 데이터 수집이라거나 또는 센싱 등과 같은 데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것을 작동하는 분은 못 보시겠지만요. 이분도 고령층이십니다. 그래서 한 65세 이상이신데요. 그리고 사실 또 전문 간호사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전문적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UI 자체도 상당히 이 사용자가 쓰기 편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사용하는 것도 쉽고 또 구현하는 것도 쉬워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에서 보시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모습인데요. 일단 이 AI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인간 행동 감지가 있는데 그러면은 AI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기록을 할 수도 있고 또 오디오로 기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에 말을 하면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선택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인풋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음성 인풋 기술 등을 활용하여서 그래서 AI를 개발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이미 정형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과학에 있어서는 이를 활용하는 것이 수월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것이 오토케어라는 저희의 스타트업인데요. 저희가 현재 고령화 사회, 전 세계 고령화 사회에서 이러한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기술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술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인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가지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IT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실 때요. 또 어떻게 설계하는지 또 어떻게 이를 개발하는지를 보게 된다면 먼저 스펙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구현을 하죠. 프로그래밍이라거나 또는 코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죠. 이게 스펙에 맞춰서 개발이 된 것인가를 보죠. 자, 그런데 지금은
머신러닝이나 또는 AI를 사용하게 된다면 좀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모델을 학습시켜야 되거든요. AI에게 데이터를 줘가면서 학습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 시스템을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리얼 데이터를 받기 전까지는 이 시스템을 믿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나의 엔지니어링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것을 뭐 홀스택 프로그램이라고도 하지만은요. 이 시스템이 특히나 뭐 고령화 사회나 또는 지금의 상황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하나의 어려움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우리가 DX라고 하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다. 디지털 전환인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런데 저는 이제는 DX가 아니라 XD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경험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뭐 전문가들 예를 들면은 이 돌봄 서비스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또 고령층들에게 있어서도 바로 이런 경험, 어떤 경험을 주는가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발표 잘 들었습니다. 또 각각의 교수님들이 가지고 계신 다양한 배경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그 고령 인구를 도울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더 깊이 있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다양한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고령 인구를 위해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경험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저희 컴퓨팅 시스템이나 기타 다른 시스템 설계를 해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술의 발전의 경로가 좀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혹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기술의 발전의 방향 자체가 이 고령 인구를 돕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ICT 기술의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그 세실리아 교수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기술이 좀 더 매끄러워 원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 중에서 수동적인 센싱을 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찰을 통해서 다음으로는 이런 행동을 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유추를 하는 그런 센싱 기술입니다. 따라서 이 유저가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혹은 가정 내에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기술이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패널 분들께서 보여주신 사례 중에 하나가 이 홈 디바이스, 홈 스피커를 보여주셨는데요. 내가 대화를 하고 이 디바이스와 인터랙션을 하는 것이 사실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대화를 하고 인터랙션 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연구를 하는 것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대화를 나눈 것에서부터 더욱더 넘어서서 단순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발화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는 아는지 그리고 또 그 목소리를 질병의 발병 정도 혹은 어떤 심장병이라든지 파킨슨병의 발병 정도까지도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추론을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자체가 더더 웨어러블해지고 있습니다. 타투라든지 혹은 우리의 입는 옷에까지도 우리가 결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UI 차원에 있어서는 할 일이 더 많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요. 그런 식으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분 첨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저도 시실리아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실제로 기술 중에서도 고령층이 활용하기에 더 적합한 기술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모든 인터페이스가, 모든 UI가 고령층을 위해서 설계가 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많은 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 사용할 것이다 라는 전제 하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기존의 인터랙션 습관 등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고령층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 중에서 또 인기를 끌면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일부 계층은 소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자면 이런 설계나 디자인에 있어서 고령층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좀 흥미로운 점은 그 지혜 교수님 또 세실리아 교수님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우리가 대화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 하더라도 젊은 세대가 이런 디바이스와 소통하는 것, 그리고 노년 세대가 소통하는 그 인터랙션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과연 기술이 발 맞춰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문 교수님 혹시 코멘트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20년, 30년 전에는 대부분의 그런 기술들은 메디컬 기술이라든지 혹은 건강 관련된 그런 기술들로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이런 기술이 사회적 참여라든지 혹은 헬스 관련된 그런 기기 또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좀 더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세대 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령 인구를 얘기를 할 때 이 고령 인구는 하나의 큰 거대한 집단이고 정적의 집단이고 이 사람들은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저희 할머니와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미래의 고령 인구는 또 지금의 고령 인구와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연구의 결과를 보면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고령 인구와는 되게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0대, 60대, 70대 혹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이런 분들은 또 80세 고령 인구와 다르고 이게 균질한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집단 내에서도 세대 간의 차이가 있고 그 집단이 또 다른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령 인구 간에 그리고 그 내에서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소조 교수님. 네, 저는 휴먼 관련 또는 이 전체 인구 관련 상황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기술은 지난 몇 년간 너무나 빨리 발전을 했죠. 예를 들면 아이폰이 2007년에 등장을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은 아무도 몰랐죠. 이제는 스마트폰은 일상적으로 다들 사용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을 보면 정말 급속도로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제가 주시하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난 10년에 걸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동을 하거나 또는 또 뭐 지역을 불문하고 만나는 것은 훨씬 더 수월해졌죠. 그런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또 각기 다른 연령대 간 커뮤니케이션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페이스북을 사용하는데 우리 애들은 쓰지 않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우리 애들은 안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면은 애들이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세대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서로 간에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바로 오늘날의 고령화 사회에서의 한 가지 세대 간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이 한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면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을 넘어설 수 있으면은 좋은 솔루션이 있을 텐데요. 이제 방법이 문제겠죠. 앞서 최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령 인구를 위한 기술을 얘기를 할 때 지금까지는 뭐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으로만 좀 제한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앞서 지혜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스마트폰이 모든 것을 다 하게 되었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건물 입장하고 출입도 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식도 배달시키고 모든 것을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비쿼터스한 기술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도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구진으로서 혹은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좀 시장에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시는 상업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로서는 이 세대 간의 그 격차를 어떻게 뛰어넘어야 할까요? 그리고 또 고령 인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니즈를 우리가 어떻게 충족해야 할까요? 이 단기 과제, 단기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할까요? 그래야지 이 기술의 그런 접근성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을 제가 던진 것 같은데요. 지혜 교수님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학계에도 계셨고 또 재계 그 기업 차원에서 활동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말 100만 불짜리 질문이네요. 제가 답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정말 어렵죠. 앞서서 또 말씀하신 예를 다시 생각해 보자면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에 출입을 한다거나 또는 음식 배달 앱 같은 걸 생각해 본다면 그럼 제가 또뭐 개인적으로도 아는 것이고 또 주위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모바일 페이먼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는 신용카드가 새로운 것이었었는데 어쨌든 모바일 페이먼트 같은 경우도 고령층의 경우에는 설명을 하고 또 좀 연습을 하면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 모바일 페이먼트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고령층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분들을 속이고 뭔가 범법 행위를 이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암호 보호라거나 이제 이러한 것을 악용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지만 또 동시에 또 그 이면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예를 들면 왜 비밀번호를 잘 만들어야 되는지, 비밀번호를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는 다른 사람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안 되는 이유 등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한 가지만 소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기술도 기존 기술을 계속 축적이 되면서 발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덕분에 지금의 편의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설명도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한 정답을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먼저 기술 자체를 고령층이 활용하기 쉽게 좀 수월하게 만드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앱 개발자들이나 또는 앱 스토어 이제 이분들이 문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특히나 좀 중요한 앱 같은 경우 또 고령층이 이를 사용할 때도 잘 보호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네, 훌륭한 견해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저희가 백신 보급을 시작할 때 고령 인구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 적시에 예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잘 쓸 줄 아는 그런 사람들 혹은 이제 자녀분들이 대신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예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소조 교수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앱을 설계를 하시는 데 있어서 노인분들이 이런 다양한 기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어플들이 좀 더 고령 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제가 경험한 점을 말씀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저희 프로덕트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경험은 아무리 첨단 기술 또는 아무리 훌륭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게 정말 사용이 되려면 그러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서 편한 느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제품 자체를 잘 설계하는 것, 디자인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또 이 사용자의 경험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도 예를 들면 뭐 컴퓨터를 쓸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게 나도 이거를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요. 이미 이 컴퓨터를 잘 다루고 또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였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제 상황에서도 만약에 제가 새로운 기술을 접하게 된다. 그러면 근처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대답해 줄 수 있는, 모든 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 그러면 좋은 경험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편안하게 느끼면서 아, 정말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잘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이게 바로 또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었던 이 우연한 좋은 혁신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제 경험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최 교수님께 바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사회과학적인 그런 관점을 듣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다른 사람들은 좀 이공계 엔지니어 출신들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런 사회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차원의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술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고령 인구를 위한 그런 기술을 볼 때는 센싱의 그 대전환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모든 이제 소통이 비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하지만 우리의 시각적인 처리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각적인 처리의 센싱 같은 경우 센서의 어떤 혁명이 일어나면 아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몸에도 다양한 센서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눈, 시각 처리하는 센싱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ICT 기술들도 역시 시각 처리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나 컴퓨터 과학자 분들께서 혹시 이것을 다른 센싱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의 혁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텍스트 투 스피치라든지 혹은 이 시각 처리가 어려운 혹은 시각 장애가 있거나 청각 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다른 센서를 통해서 이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한쪽의 감각이 둔화되는 것처럼 다른 감각을 통해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처럼 센싱 기술도 하나의 센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ICT 환경이 더욱더 풍부해지고 한다면 ICT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센서의 대체성을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나이가 들면은 우리 시각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대체제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멀티모달 센싱 전문가 분이 하필이면 또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청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 아이디어를 던져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각, 센싱을 우리가 대체를 하는 것도 있고 앞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수동적인 센싱이라는 또 대안도 있습니다. 유저가 데이터를 입력해야만 한다라는 가정이 있는데요. 그 전제가 늘 옳지는 않습니다. 이런 기술에서는 수동적인 센싱을 통해서 정보를 추론하고 유출을 해내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디바이스랑 우리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홈스피커와도 같은 기술을 통해서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런 컨택레스 비접촉 디바이스를 통해서 디바이스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그리고 우리의 뭐 예를 들어서 심박수를 통해서 내가 이 유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본다든지 하는 그런 수동적인 센싱 기술도 있습니다. 이것이 고령 인구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제가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나이가 들지만 기술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0세 여성이 스마트폰에 노출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한 선진국에 살고 있고 좀 더 부유한 국가에 살고 있고 하면은 60세 여성이 아주 오랫동안 스마트폰에 노출이 되고 스마트폰을 계속 한 몇 년 동안 이상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나중에 80세가 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기술을 매우 잘 활용을 하고 익숙하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0세 인 분들은 나중에 고령이 되면은 노인이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유용한 최신 기술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 좋네요. 우리는 기술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네요. 제가 어쨌든 지금 스마트폰을 쓸 수 있으니까 65세가 돼도 스마트폰을 쓸 수가 있겠죠. 이게 하나의 희망이라고 한다면 또 좀 더 어떻게 보자면 비관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 또 어떤 기술이 등장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30년 후에 어떤 기술이 나올지 우리가 과연 이 기술에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미지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사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그러면 또 패널리스트 분들께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마무리 발언이 있으신지요? 사실 이 패널, 이 포럼의 목적은 ICT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ICT 기술의 발전 방향을 보게 된다면 뭐 용량도 커지고 또 응용 분야도 다양해지고 또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논의라고 했었던 것은 보다 더 광범위한 사람들을 실제로 이러한 기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커버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래서 보다 많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기술을 오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마무리 발언하실 분들 있으시면 지금 보니까 소수 교수님께서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래서 다 하려면 1시간도 넘게 걸릴 텐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느낀 것은 향후에 한 가지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결국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이 아직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센서를 많이 사용한다 하더라도요. 또 뭔가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는 이것을 하고자 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감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 액티브, 패시브 한 것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사람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이 그보다는 좀 더 수동적인 상태에서 그냥 센싱을 당하는 대상이 될 것인지 그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을 또 구현을 하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 인간 중심이 되어서 이 보다 가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지 이제 이것이 한 가지 하나의 도전 과제로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몇 년 전에 또 방글라데시에서 또 대규모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뭐 건강 검진, 이 원격 센서를 통해서 건강 검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특별한 경험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사용하던 것이 스마트폰도 아니고 또 셀폰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어려움이 전원 공급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때의 큰 어려움은 인프라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여기에는 이 전원은 없는데 전력 공급이 없는데 그런데 태양열 발전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태양열로 셀폰을 충전해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모바일 기지국을 통해서
통화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의외의 상황이었었는데요. 지금은 방글라데시를 가서 보시면 모두가 다 당연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죠. 자, 앞으로 10년, 20년 후 그때가 되면 또 세계가 많이 바뀌겠죠. 그래서 그때 어떠한 모습일지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계속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고 또 우리의 목표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아주 어려운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최민 교수님 마지막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네, 요즘 엔지니어 분들이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미래의 엔지니어들 또 미래의 과학자들을 잘 교육을 시키고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윤리 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의 기사를 보면은 MIT 같은 경우는 강의 모듈에 윤리 도덕 부분 을 또 포함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교육 과정에 이런 윤리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다양성 또 윤리 부분을 사실 뭐 대학원 수준에 가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예 새로운 것을 그때 가서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더욱더 어린 나이에 교육 과정에 통합을 시켜서 가르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주 좋은 이니셔티브가 돼서 SDG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럼이 또 SDG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과 과정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어떻게 더 키워나갈 수 있는지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요. 지혜 교수님 마지막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사회자님께서 아주 적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인식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 또는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기술에 대해서 알고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고령층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하는지 또는 못하고 있는지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뭐 중학교나 또는 대학교에서도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을 해서 그래서 뭐 감정을 표현을 한다거나 또는 뭐 감각을 대체를 하는 그러한 기기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또 고령층이 어떠한 경험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 어떠한 말이나 또는 정책보다도 경제성이 가장 힘이 크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층이 20억 명이 넘고 또 이분들이 점차 더 디지털 인식을 가지게 됨으로써 향후에는 또 이분들이 또 거대한 소비층으로서 또 개발자나 또는 뭐 기업들이 고령층을 위한 새로운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고령층을 위한 보다 더 많은 개발품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게 제 두 가지 생각입니다. 네, 지금 제 앞에 이제 시계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1분 50초 남았습니다. 세실리아 교수님. 네, 저는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술이 저희 헬스 웰빙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점이 그만큼 기술의 정확도가 높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기술을 보여드려 제 핸드폰에 있는 제 수면 패턴을 보고 있는 모니터링하고 있는 기술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나는 분명히 중간에 각성을 했었는데 내 수면 패턴을 보면은 이게 원활하게 계속 자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기술을 보면은 이게 정확도가 아직 높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확실성이 있고 정확도가 높지 않을 때는 기술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기술을 완전히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 간극을 우리가 더 높여야 되겠고 이 간극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더 해소하기 위해서 임상의와 의료진과 함께 더욱더 협력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네 분의 패널분들께 시간을 내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귀중한 고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CT 시스템이 어떻게 진화를 하고
우리가 미래로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도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답이 있다면 사실 여기 있지 않고 더 다른 연구를 하고 있겠죠. 정답을 향해서. 하지만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또 10대가 아닌 또 20대가 아닌 인스타 스토리로 다 자기의 일상을 세세하게 공유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고령 인구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런 설계에 대해서 이런 인지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유튜브에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또 패널분들 감사합니다. 통찰을 나눠주시고 특히 기술을 활용을 해서 고령 인구의 포용성을 더욱더 높이고 이분들의 니즈를 충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15분 휴식 시간을 갖고 6시 45분에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